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도발에다 지진 불안까지 확산하면서 말 그대로 내후 외환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에선 안보 위기와 지진 대응 등을 놓고 여야의 추궁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정부, 여당,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진 피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5억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되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금명 발표한다. 곧 발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국민들한테 가는데 이거를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들한테 문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빨리 일본과 같은 수준의 10초 이내로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재난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할 것이고 또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물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무책임하게 대응한 책임자 문책도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컨트롤 타워가 유명무실하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대통령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하겠다. 책임 재난경보도 일본과 같은 수준 10초 이내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재난을 총괄하는 국가 재난 시스템이 필요하다. 책임자 문책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정부의 이번 지진 대응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놀라고 당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반도는 안전해, 지진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쭉 팽배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학문적, 학술적 연구의 성과도 축적이 되는 것이 별로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활성 단층에 대한 지도마저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다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더 좀 한심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이렇게 안심시켜드려야 할 정부의 대책이 너무 허둥지둥하고 좀 급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단순하게 그 재난 문자만 하더라도요. 우리 12일 날 처음에 그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음에 보강해서 더 빨리 하겠다는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이번 일주일 만에 일어난 그 지진에 대해서 더 늦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금방 우리 화면에서도 당정청이 내놓은 대책을 봤습니다만 너무 국민이 불안해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막 대책을 쏟아낼 것이 10초 아니라 안에 통보하겠다. 그렇습니다. 일본 수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정확하게 정부 스스로가 그렇게 족쇄를 만드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는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함께 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할 것인가를 세워야 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는 빨리 이 단층에 대한 그 지질 조사, 지도 만드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문적 성과 이런 것들도 좀 모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가면서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안전처가 이번처럼 국민을 걱정시키는 국민 불안처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더라도 천천히 두드려가면서 가자. 그런 그게 오히려 말씀이십니다. 빨리 가는 길이다.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 예, 우리 박수현 의원님 지적, 우리 정부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정말 거듭 태어나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각종 재난 대응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박 의원님 뭐 약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네. 아니고 2011년 일본 동북부에서 일어난 9.0 그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 잠자고 있던 여러 가지 단층들이 활성화됐다는 그런 전문가 지적도 있으니 예. 정말로 단층지도 만들고 활성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산 단층 주변 정도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고 나머지는 몇 개의 단층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니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고 그러니 아마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 모셔서 철저히 이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내년에 국민안전처가 아마 이제 단층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 좀 그것도 앞당기고 좀 더 치밀하게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국민안전처가 우리 국민이 국민안전처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 이건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뼈아픈 예.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길 바랍니다. 사실 뭐 이번 문제가 국민안전처만의 잘못일 리는 없는데 사실 여러 정치권에서 기능과 역할을 좀 재조정, 재편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정말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문자 보내는 것도 기상청한테 어떤 면에서는 뺏긴 셈인데 그렇죠. 이 국민안전처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죠. 예산을 3조 2천억 원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10,000명 가까이 된다는데 이 국민안전처 이 정말 공룡과 같은 조직이 예. 정말 모든 세포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면적인 아마 기능 조정 또 이 기능에 대한 재검토해서 또 정부하고 이 공조 시스템 점검도 하고 해서 좀 완벽한 예. 그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라고요. 아까 이제 문자를 기상청에서 10초 안에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그 10초 룰을 또 예. 만약에 뭐 15초쯤 되면 또 어겼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최대한 목표로. 예. 예, 신속하게 국민들께 그 이제 지진 상황을 알려드리고 예. 대처 요령을 또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예. 한 말씀 더 붙이자면 국민안전처의 태동을 보면 지난 세월호 사태 이후에 사실은 그런 대책으로 그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 재난의 안전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미봉책이다.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 시대의 필요에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에 사실은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왕에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태동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다시 한번 재난 예.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을 지혜를 맞대고 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 높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사실 이틀째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질의인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전술핵 배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정치권,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그 입장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지금 기분 같아서는 핵무장 뭐 해야죠. 저 북한이 핵 개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핵 위협 앞에서 완전히 벌거숭이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 의식을 갖고 있지만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뭐 사실은 이건 국제적인 일종의 큰 원칙인 상황이고 물론 우리가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뭐 NPT 조약 탈퇴해서 핵무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에서는 비핵화 입장을 지키고 미국이 또 확장 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 또 공조 관계를 철저히 가동을 해서 핵 위협에 대처를 하고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핵 폐기까지 가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에서는 저는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주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앞으로도 핵을 계속 지금 소형화를 해서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 야당의 김진표 의원님께서도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하셨지만 그걸 염두에 두는 그런 플랜 B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전술핵을 배치할 수 없다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네. 거듭 그건 밝히고 굉장히 있죠. 네. 확고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큰 이유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으면 예. 뭐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 많은 뭐 사실은 비공개로 많은 저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공개된다는 이야기고 또 뭐 그 부대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시위라든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고 결국은 전술핵 재배치할 때 이제 긴장이 더 고조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아시아에 소위 말해서 이 핵 무장화를 촉발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사실은 비핵화 원칙만 가지고는 좀 공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핵 무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길까지 가기에는 좀 굉장히 멀죠.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랜 중에 하나에 그것도 재배치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당장 현존의 위협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 우리 자체 핵 무장이나 그다음에 전술핵의 배치, 그다음에 핵 추진 뭐 잠수함의 도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백과쟁명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책임한 이야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 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가능성이 이야기죠.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그런 확고한 지위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차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미국이 한반도 정책을 함에 있어서 투트랙 전략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자꾸 개발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것이 뭐 남한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공격하기 위한 용이냐 뭐 이런 뭐 의심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일반적인 평가는 어떤 자위권적 조치,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력으로 갖기 위한 핵무기 개발 이런 측면들이 충분히 또 있어 보인다는 것도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화입니다.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미국의 투트랙 전략을 허용하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강화하되 그 위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미국형 햇볕 정책을 미국이 직접 북한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한번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대북 압박은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화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최종 목표가 최종 돼야죠. 목표가 돼야 된다. 예. 한국과 미국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쭉 해왔죠. 합의도 했고 소위 당근도 주면서. 근데 잠시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는 척하다가 또 폐기를 하고 여러 차례 반복을 했던 그러면서 북한의 핵은 갈수록 정교화됐고 소형화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 말씀 중에 북한이 정말 핵 개발을 통해서 노리는 게 뭐냐? 네. 미국과의 대화이냐? 북한이 정말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흡수 통일하려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그 전에 김정일, 김일성 정권 이 보면요. 최근에 김정은 정권 수해가 났는데 가지도 않잖아요. 예. 김정일 정권 때 비하로 몇백만이 죽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예, 그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선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예. 있어야 되고 제재할 땐 제재를 하고 물론 그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열어놓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핵 개발로 쭉 갈 때 종착점은 어디냐? 예, 북한의 멸망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강한 것도 메시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야당에서 야당에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야 전국의 경색이 우려가 되는데 여야 지도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야 3당은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93평형 아파트를 1억 9천의 전세금으로 7년씩
인상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분, 또 80평대의 아파트를 자기 돈은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깨끗한 국정 운영, 그리고 제대로 된 인사혁신만이 박근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안전대책회의에서 말씀드리고자 이상입니다. 장관 해임이라는 게 장관을 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과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임이라고 하는 정말 극단의 카드를 쓰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뭐 여자름에 헝칼을 휘두르듯이 숫자, 국회 의석수 많고 숫자 많다 그래가지고 걸핏하면 날치기 하고, 또 걸핏하면 약속 깨고, 걸핏하면 장관 해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수, 힘에 과시고 이런 정치가 협치가 될 수가 없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국정을 위해서는 인사혁신이 필요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장관직 수행과 무관한 일로 해임 건의 카드를 쓰는 것은 협치가 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청와대 네. 역시 정치적 공세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네. 20대 국회 첫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 있습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말씀대로 사실 이건 장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금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그 주요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신상털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청문회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문회 제도를 누가 도입을 주장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저는 좀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도덕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무슨 뭐 4대 우리 뭐 필수 과목이라는 거 한 가지만 걸려도 낙마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가지 종목 다 걸려도 그냥 무난히 장관을 합니다. 이런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도덕 기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여야 입장이 아니라 똑같이 놓고 봐야 하는데, 김자수 장관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과거에 어떤 청문회에 비하면 낙마를 충족시키고 남을 그런 의혹들로 가득 차 있던 후보자였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장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그 청문회에서는 죄송하도 머리를 국민께 조아렸지만 장관에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 대학 동문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정말 자기는 억울하게 언론에게 예. 당했다, 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법적 소송하겠다, 이러한 일들을 먼저 장관 직무 첫날 하는 것, 예. 이 자체는 국민의 어떤 비판과 국민께 꾸지람을 들은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예.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불거졌던 그런 의혹들, 비리들 이런 것들 정말 봐주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그것에 대해서 취임 첫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근데 이번 해임 건의안이 사실은 뭐 세월호 조사특위 연결, 그다음에 어버이 연합 청문회 이런 것들과 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아니 사실은 그 처음에 야당에서 김재수 장관 이 해임 건의안을 처음에 내려고 그랬는데 예. 그 뒤에 갑작스럽게 북핵정국이라고 하는 큰 내관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난 것뿐이지 사실 그때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예. 연계된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세현 의원님 지적하신 건 뼈아픈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수 장관이 뭐 청문회 과정에서 노정된 몇 가지 문제는 뭐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이제 해임 건의안은 사실 우리 헌법 정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 말씀하셨지만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는 요건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 예. 세 번째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을 경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관 취임하고 나서 억울함을 동문 홈피에 올렸죠. 그 표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지적했던 야당을 자극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과를 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해당 분야를 이끌어가는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역량이 발휘되진 않았고 예. 나름대로 그 분야에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지금 정책이 제대로 뭐 수립도 집행도 뭐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해임안을 내셨는데 사실은 지금 야당이 뭐 국회에서 165석이니까 절대 예. 다수죠. 3당의 힘을 합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고 165석 그 제조건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데 만약에 힘으로 정말 통과시킨다면 신다면. 야당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속도 조절을 좀 야당도 하시는 게 충분한 경고를 주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의미에서는 주시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봅니다. 철회나 뭐든 막판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양 야당의 해임 건의안을 오늘 아직 안 냈죠. 예, 아직은. 낸다면 예. 그걸 중간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으름장을 세게 놓으셨는데 뭐 우리 김재수 장관 사실은 뭐 그 92평짜리를 1억 9천만 원에 7년 동안 뭐 살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집 어디 없나 그럴 수 있는데 뭐 이제 국민 정서하고 많은 좀 다르고 또 문제가 뭐 있어 능력을 한번 보이지만 펼쳐볼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장관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제 뭐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장관직 수행하면서 지금 뭐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과실이나 위법을 저지른 상황은 없기 때문에 야당이 뭐 그런데 이번에 아마 한번 경고를 이번에 세게 이 하시고 장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란 듯이 다음 날 바로 정말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계속 임명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한민국의 평균적 도덕 가치가 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을 관리해야 할 부처의 장관이 위장전입을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위장전입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처의 장관이 되고 음주 단속을 해야 할 경찰청장이 음주 사고를 일으키고 거기에 은폐를 하고 그렇게 승진해온 사람들이 분명하게 임명이 되는 이 나라의 도덕 가치에 네.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 다만 좀 오늘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이상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기에 야당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압박을 했으면 여당에서 야당이 과연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저런 것인가라고 여당이 또 응답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알겠습니다. 가져옵니다. 좀 막판까지 좀 지켜보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하나 지금 정치권 다시 개헌론이 좀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원외 인사들까지도 계속 개헌 모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 네. 사실 개헌 필요성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실현 가능성은 정말 적어 보입니다.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개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뭐 사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또 내년 뭐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과연 개헌이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185명의 여야 의원들이 개헌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 중에는 다 당장 개헌하자고 하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중장기 과제로 개헌을 생각해 보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제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잖아요. 예. 뭐 발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건지 또 과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제적의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건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의견 생각이 차가. 다 다르기 예.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오늘 한경환 국무총리께서 이 개헌은 이 국력을 분산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죠. 그다음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반대하니 예. 여당 의원들이 개헌 모임에 들어가 있는 분들조차도 막상 개헌의 이 동력을 이렇게 예. 확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다만 지금 87년 체제로 이끌어지는 우리 체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 행정구역 개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예. 한번 정말 연구를 깊이 해서 제대로 된 나중에 개헌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고 당장은 지금 좀 어려운 측면이 어렵지 있다.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걸 다 논의하다 보면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이것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대통령 선거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제3지대론 뭐 이런 것들을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개헌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 또 사실 87 체제의 헌법이 이제 장점은 그 수명을 다 했고 이제 그 어떤 단점들이 굉장히 노정이 돼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87 체제의 이 헌법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어떠냐? 네.
첫째, 그런 측면에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이다. 계시기 때문에 네. 아무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개헌 연구 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이 선을 확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차기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 임기를 어느 정도 단축하는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논의는 해야 되지만 예. 과연 단시간 내에 될 것인가 하는 것이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좀 전에 이런 말씀 겁니다.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실현 가능성보다는 개헌론을 매개로 이른바 삼지대론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느냐 더 관심이 모아지는데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말하자면 합의의 정치에 가기 위한 유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개헌이지요. 예. 또 선거제도의 뭐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의 정치 승자 독식이 아니라 예. 합의의 정치로 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은 뭐 그런 뭐 구체적인 방식이나 목표를 다 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원칙이랄까요? 방향 예.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우선 널리 힘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승자 독식이 아닌 합의의 정치로 가는데 동의하는 사람들 힘을 모으자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개헌론 고리로 제3지대 구심점 정치 세력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십니까?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뜬금없는 얘기 같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중순에 귀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몸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에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든 꽃가마를 안전하게 자기가 타고 갈 수 있도록 튼튼한 꽃가마를 만드는 작업을 할 텐데요. 야당이 이야기하는 삼지대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반기문 총장도 삼지대 머물면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를 한번 거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당을 가지고는 집권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하다. 이 두 세력이 안전한 자기 세력을 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 힘이 좀 약한 안철수 세력, 예를 들어 보수 연합 개헌을 매개로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반기문 총장은 외교안보 통일에 주력하고 대통령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치에 주력하는 이러한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재밌는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많은 재미있는 시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과는 별개로. 개헌론이 계속 꿈틀꿈틀거릴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네. 지금 사실은 가까운 쪽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권력 분점, 좀 나쁜 말로 하면 권력 나눠먹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뭐 저희 당에도 이 비주류 일부가 지금 사실은 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예. 국민의당에서 적극적이고 또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는 안 하시고 지금 외곽에 계신 분들, 저희 당 출신도 있지만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권력 분점을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과연 정당과 같은 정치적 결사체로 이 개헌을 매개로 이 결사체가 태동하게 될지는 의문이고요. 예. 또 어떤 개헌안을 합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 대선에서 이분들이 우리는 이런 개헌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사실은 집권을 하려면 지금 개헌안만 제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 정신에 걸맞는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그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개헌을 고리로 뭐 서로 이야기를 의견을 나눌 해보자는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른바 삼지대론의 손학규 전 고문이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사실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손학규 전 고문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학규 의원의 전 고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 은혜와 이 은덕을 어떻게 갚을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꼭 갚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 어깨가 무겁다. 어떤 식으로든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지는 않고 네. 좀 외곽에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아,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하산하시는군요. 그동안에 우리 손학규 전 대표의 행보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드디어 내려오십니다. 다산의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정계를 은퇴하셨다가 복귀? 정계를 복귀하는 복귀 명분을 국민께 뭐라고 하실까라고 굉장히 궁금하게 바라봤고 그동안에 그런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주저거려 하셨다 이렇게 봤는데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던지겠다는 말씀 한 말씀으로 정계 복귀 명분이 충분할까라고 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뭐 국민께서 이제 죽음으로 뭐 하겠다라는 말씀도 예, 얼마 전에 그렇고 당적에 대해서 물으니 그냥 점점점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것은 애초 예상했던 대로 와서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박원순 시장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기에는 본인이 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영역이 확보되는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더구나 안철수 그 국민의당 전 대표가 네. 가서 당적을 내려놓고 3지대에서 경쟁할 용의가 그렇죠. 있다라고 일단 미끼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당장 단일화를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해봐야 본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몸집을 불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같으신 분을 좀 끌어들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손학규 대표도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예. 독자적인 영토를 좀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사실 국민 경선으로 100%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뽑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전 고문. 아마 지금 하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음은 매우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학규 전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계산착오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총선 예.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새누리당이 앞선. 이길 걸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총선에 좀 도와주시라고 했을 때 좀 관망을 하셨고 손학규 전 대표는 새누리당 승리, 더민주 패배, 이제 민주당이 됐죠. 더민주가 아니라. 예. 그렇게 될 쓴답니다.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2선 후퇴, 손학규 전 대표의 구원투수 등판 이런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저희 새누리당이 승리를 헌납한 측면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산착오가 이제 이루어지고 손 대표 입지가 많이 좁아졌는데 더민주에 계속 계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점점점 답변을 안 하신 거. 본인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 경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거라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손학규 대표는 아직도 대통령 네. 꿈을 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3지대에서 어떤 역할을 찾으시려고 하겠죠. 그러나 당장 국민의당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본인의 텐트를 좀 쳐서 키운 다음에 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전 대표도 지금 입지로 가지고는 대선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제3세력을 좀 키워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시지 않을까. 손학규 전 뭐 고문 이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열어갈 공간이 맞닥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 띄우게 나섰던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 요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 뭐 김태흠 의원 또 윤상현 의원 뭐 지금 검증해야 된다. 목소리를 각인했어요. 의원님 어떤 네. 의미의 발언들일까요? 검증은 아마 혹독한 검증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연스레.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만약에 반기문 이제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오셔서 새누리당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치열한 검증과 경선이 이루어지겠죠. 불가피하다. 그거를 이제 본인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거고 아마 이제 몇 분 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신 건 그런 단단한 각오를 이야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네. 기자들의 해석은 상상을 좀 펴기 때문에 다양하죠. 그래서 플랜 B를 찾는 거냐, 네. 의도적 거리두기냐, 뭐 친박에 업혀가는 모양새는 별로 안 좋으니 좀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총장 들어오셔서 본인이 정말 이 대선에 도전한다면 본인의 이
신상 문제부터 정책까지 단단한 검증을 받을 각오를 하시라. 하라. 이런 뭐 제가 원론적인, 원칙적인 언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보십니까? 원칙적 언급이지만 거기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함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가서 그 친박이 옹립하는 후보로 반기문 총장이 확실시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양측 다 서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 거리두기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랜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낙마할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분석, 시각? 예, 아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첫날 유엔 본부에 갔다 와서 한 금이 말이 환영. 예, 뭐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뭐냐면 그냥 덕담이었다라고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은 반기문 총장 측의 요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들어가서 한쪽 계파에 몸을 실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너무나 뻔한 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 시각으로는 민주당 저희 쪽에 어쨌든 뭐 친문 계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친박 역시 지난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친박 계파주의라고 패권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이 너무 새누리당이 반기문 총장과 급격히 가까워졌다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거리두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한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계속 1위는 달리긴 했는데 충청권에서는 물론 호남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하는 양상인데 네. 이런 민심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의 경우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양자 대결로 구도한 것이 그렇죠. 아니라 네. 전체 많은 후보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 중에서 두 분의 수치만 발췌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좀 나오고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36%, 네. 문재인 전 대표가 11%. 저런 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충청 대망론에 입각한 반기문 충청 후보에 충청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가 적은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충청 대망론의 한 축인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 기대감.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지 않을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죠. 호남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도 지금 14%가 반기문 총장이고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호남에서 계속 1위를 유지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 엎치락뒤치락 그렇죠. 했던 것 같고 네. 이제 호남 얘기하기 전에 2006년 10월 8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정말 기사 쓰느라고 바빴는데 그때를 계기로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추월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가 됐죠. 예, 이 북핵 위기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심각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뭐 대선이 바로 1년 남았는데 어떤 분이 이 다음에 대한민국 호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금 국면에 왔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가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직 대선 출마 선언 안 하셨지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번 추석을 계기로 결국은 대선판에 뛰어드시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또 북핵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한테 국민들이 기대한다면 뭘까요? 그거는 경륜과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야당에서도 많이 북핵 위기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풀 수는 없고 외교적으로도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역시 뭐 외교하면 또 반기문 총장을 국민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고루 지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남에서 이제 저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마 그런 그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게다가 지금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국민의당한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더민주당 3석 얻었습니다. 광주 전남북에서 새누리당 2석. 네.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은 아직도 좀 감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김상일 의원님 분석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핵 요인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PK 부산, 울산, 경남이죠. 여기에서
오늘 언론 분석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지진 이슈, 그다음에 그 한진해운 이슈, 거제도 경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누가 이런 위기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대응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현 정부나 집권당이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호남에서 지금 그 반기문 후보와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는 아니죠 총장과 네네.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호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후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에서 오늘 남경필 지사 관훈 크롭 토론회에서 다시 거듭 징병제 얘기를 또 수도 이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권의 잠룡들도 볼륨을 높여가는 거 있습니다. 주시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